팀은 크레인 인양이 어려울 경우 부력으로 끌어올리는 플로팅 독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훈 논란이 있었던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데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로 시작된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이 성의가 부족하다며 멕시코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는 이달 말 G20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6월이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한여름은 아닌데 날씨는 거의 장마나 태풍을 방불케 하는 기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주로 남부지방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빗줄기가 위로 올라와서 중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일대에 100mm가 훌쩍 넘는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현지 취재 기자를 중계차로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자, 영동지방 하면 그동안 산불에 가뭄에 가뜩이나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는 또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어젯밤부터 강원도에 내리는 비가 지금도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메말랐던 하천도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설악산이 72mm로 가장 많고 그다음 삼척 원덕이 71, 강릉 성산 64, 태백 47.8 등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영서 지역에도 5에서 4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현재 초속 10에서 16m,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오전 9시를 전후로 강풍특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도 최대 초속 18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산불이 났던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지역의 경우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관계기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부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는 많이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바람이 여전합니다. 광안리 중계차의 신건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아침 일단 어제 밤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새벽 한때 강하게 쏟아졌던 빗줄기는 많이 가늘어지고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73.4mm 정도입니다. 부산은 오늘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간당 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됐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새벽 0시를 넘기면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를 강화되고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관계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부산의 주요 침수 구간인 온천천 연안교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한때 통제됐고 부산 사상구의 한 지하 노래방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물을 빼내는 등 밤사이 모두 4건의 비바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새벽 2시를 기해 호우경보로 대체된 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풍과 풍랑주의보만 발효된 상태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20mm가량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최대 초속 20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바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산비탈이 많아 많은 비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온 만큼 지반이 약한 곳의 주민들은 산사태 등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각에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 침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침수와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네, 제주 쪽도 부산과 상황이 비슷해서 호우특보는 일단 해제가 됐는데 문제는 바람입니다. 강풍,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길, 바닷길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요. 제주 해변에 나가 있는 박천수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안전에 좀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일부에서 볼 때도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보였는데 강풍 여전한가요? 네, 강풍은 여전합니다. 어제부터 몰아쳤던 비가 그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빗방울이 곳에 따라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라산 삼각봉에 초속 25m에 달하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고 제주 시내에도 초속 21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소방당국의 안전조치도 이뤄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강풍이 예보돼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풍 영향으로 제주공항에는 현재 강풍특보와 윈드시어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중국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기 2편이 결항했고 120여 편이 지연 운항한 데 이어 오늘도 중국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1편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이용객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최대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소형 여객선의 운항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대형 여객선들의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네, 비로 인한 각종 사고도 전국 각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져서 인명피해도 났고 또 바다에서는 배들끼리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차질도 많은데요. 김지숙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터널 안, 트럭이 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수암터널에서 6명을 태운 5톤 트럭이 터널 벽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랑 부딪힐 뻔했는데 버스가 다행히 피해갔고 제 앞쪽에서 이제 벽하고 부딪히면서 전복이 된 거죠. 미끄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경찰은 운전자 51살 손모 씨 진술을 토대로 3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빗길에 1차로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통영 욕지도 인근 앞바다에서 4,400톤급 화물 여객선과 240톤급 어선이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엔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영에는 어제 오후부터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낙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정전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등 2,500여 세대가 1시간가량 정전됐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밤사이 비바람으로 오전 3시 기준으로 전국 항공편 220여 편이 지연되고 34편이 결항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수습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사망자는 지금까지 18명으로 늘었고 8명의 실종자는 계속 찾아야 합니다.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조금 전에 헝가리인 시신이 처음으로 수습됐다고요? 네, 조금 전 사고 현장으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다리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헝가리인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허블레아니오를 몰았던 선원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헝가리인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시신 2구가 더 수습됐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 시신들은 모두 허블레아니오에 탔던 한국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5.8km 정도 떨어진 라코치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은 60대 한국인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다른 시신은 사고 현장에서 40km 떨어진 사츠헐룸버터 지역에서 수습됐는데 30대 한국인 여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지금까지 18명으로 늘었고 찾아야 할 실종자는 8명이 남았습니다. 네, 방금 전해주신 것처럼 실종자가 8명 남아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도 좀 더 속도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색은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꾼다고요? 네,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수상 수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 수색 방법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수색이 진행됐다면 오늘부터는 아침 일찍 구조대원들이 사고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까지 먼저 내려간 뒤에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된 장소 4곳을 중심으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수색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집중을 해서 수색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이 다시 부다페스트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왜 오는 건가요? 네, 이번 사고를 일으킨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 시기노 크루즈선이 지금 부다페스트로 다시 회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파사우를 떠나서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킹 시기노는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스케줄대로 부다페스트로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헝가리 측도 이 배에 대해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경찰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수색 소식만큼이나 모두들 손꼽아 기다리는 유람선 선체 인양 작업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뉴브강의 수위가 높아서 배를 끌어올릴 크레인이 사고 지점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수위가 내려가는 일요일쯤에나 인양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 20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핵심 장비입니다. 침몰 현장을 불과 5km가량 남겨놓고 멈춰서 있습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아 부다페스트 시내의 다리들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몰 지점 바로 위쪽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az éve, a híd szerkezetnek a kialakítása. Hát középen egy rövid, keskeny részen elég magas lenne, de az a keskeny rész nagyon kevés. Tehát nagyon nehéz úgy behajózni a Margit hídba, hogy egyenesen át tudjon menni a hajó. 수위가 4.2m 아래로 내려가야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다모 선장의 얘기인데 헝가리 수자원 관리청의 수위 전망을 보면 10일은 돼야 통과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은 크레인이 오는 일요일쯤 침몰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레인이 일요일 날 들어오게 되면 크레인이 도착했을 때 크레인과 저 선박과 또 연결하는 시간, 들어올리는 시간 뭐 한 4시간 정도 잡으면은 한 일요일 오후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헝가리 측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대응팀은 수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크레인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 플랜 B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빈 바지선 2개를 침몰 선박에 연결한 뒤 물을 가득 채웠다 빼는 작업을 반복하며 부력으로 선박을 끌어올리는 플로팅 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배 인양까지는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크레인을 기다리며 인양 준비 작업을 분주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이 과정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 이념적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하기를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홍성희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진영 간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중 숨진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당초 추념사에 없던 위로의 박수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최종근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남편의 유해를
아직도 수습 못한 90 넘은 아내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 씨가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19 군사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67구를 발굴했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애국 앞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의 공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비록 월북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의용대를 이끌며 독립투쟁을 했고 그것이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 또다시 반발하면서 올 초 있었던 서훈 논란이 다시 또 불붙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합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광복군 부사령관,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 임시정부 합류 전엔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하지만 김원봉은 해방 후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 초기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맡았고 1958년 숙청됐습니다. 바로 이 월북 후 행적 때문에 김원봉은 보훈처의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2005년 김원봉의 동생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며 서훈 논란이 불거졌고 2015년 김원봉이 등장하는 영화 암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올 초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훈장 수여 드라마의 종지부라고 반발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서훈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론 김원봉을 서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사학계에선 서훈과 별개로 1945년 8월 광복을 기준으로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음주운전자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행인 2명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나면서 쫓아오는 택시기사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속도를 내더니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순식간에 치고 달아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승용차를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추격에 나섰습니다. 정지하라는 최 씨의 말을 무시하고 뺑소니 승용차는 시속 130km 넘게 정지 신호까지 무시하며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아찔하게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합니다. 퍽 가는 소리가 나길래 쳐다보니까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제가 뒤따라가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치고 했는데도 서질 않더라고요. 15분 동안의 도심 추격전은 승용차 운전자인 중국인 33살 A씨가 사고 현장에서 12km 떨어진 자신의 집에 도착해 스스로 차에서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최 씨는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섰고 그 사이 경찰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56%, 만취 상태였습니다. 본인 차량은 아니고요. 경과하시는 분 차량입니다. 아직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추격전 끝에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씨가 치고 달아난 행인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이틀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이어 펜스 미 부통령까지 멕시코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며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압박 기조를 이어갔는데 더 많은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안은 G20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했고 두 나라는 어제와 오늘 이틀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이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But something pretty dramatic could happen. We've told Mexico the tariffs go on, and I mean it too. And I'm very happy with it. 펜스 부통령도 멕시코 제안이 부족하다고 압박했습니다. We welcome the efforts of Mexican officials to offer solutions to the crisis at our southern border. But we need Mexico to do more. 멕시코는 어제 미국을 향하던 이민자 행렬을 막고 수백 명을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강화된 단속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미국의 요구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그 피해를 본다며 공화당에서조차 반대가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치는 요지부동입니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2,5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25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받겠다는 것인데 그 시점을 밝혔습니다. Probably right after the G20. One way or the other, I'll make that decision after the G20. 이민과 무역,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집권을 위한 핵심 이슈입니다. 문제는 양날의 칼처럼 강경한 입장이 꼭 미국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쯤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얼굴을 이번엔 경찰이 공개하기로 했지만 고유정의 얼굴을 가리면서 모습이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얼굴만큼이나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4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친 고유정이 경찰 진술 녹화실을 걸어 나옵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유치장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자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가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세국 씨 경찰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시인하시나요?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고 씨는 얼굴 공개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 남편을 살해한 범행 동기 역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전 남편의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을 고 씨가 여러 차례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지만 계속된 해상 수색 작업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완도항과 경기도 김포 등에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루어진 펜션의 업주가 반발하면서 현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고 씨와 참고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그친 곳이 많고요. 중부와 경북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그 밖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또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많게는 1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 정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 서해안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이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서울 17.2도, 전주 19.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뚝 떨어져서 다소 선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릉이 19도, 춘천과 대전, 광주, 창원, 여수, 제주가 24도, 서울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전광훈 대표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면서 하야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일제히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되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는 시국 선언문 일부입니다. 전 회장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여야 사당은 내란 선동적 발언이자 망언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전 회장은 이전에도 편향된 정치 발언으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기총을 찾은 자리에선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회에선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이 간첩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딴 문제 발언에 한기총 내부에서도 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자체들이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비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도 전 회장의 발언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현대차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미국 시장에서 리콜한 뒤 국내에서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고의적인 은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전 부회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부회장급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신종훈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 문제가 된 리콜 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37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사장과 사장, 부회장을 맡았다가 2015년 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의 대규모 리콜 사태 뒤 물러났습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불이 나는 등 각종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후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2017년 3월엔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로 리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당시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미국 2차 리콜 이후인 2017년 4월에야 국내에서 그랜저 HG와 YF 소나타 등 1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제작사 책임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 연봉만 약 500억 원 될 정도로 실력으로 잘 알려진 선수죠. 네이마르가 축구 선수 인생 중 가장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여성이 네이마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여성이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목을 부상당하면서 남미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코파 아메리카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프랑스 호텔 방에서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는 남성을 손으로 때립니다. 남성도 발을 들어 여성에게 대응합니다. 이 남성은 파리 생제르맹 축구 클럽 소속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입니다. 모델로 활동 중인 31살의 이 브라질 여성은 네이마르와 2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보름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브라질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Como ele me violou e me violentou, eu quis fazer justiça. 이에 대해 네이마르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그동안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star exposto a isso é muito triste, muito ruim, né? Tô aqui abertamente falando para vocês que tô muito chateado.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성폭행 의혹에도 네이마르를 믿는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이마르는 지난 5일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발목 인대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폭행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네이마르는 부상을 이유로 오는 14일부터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른바 남미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고공낙하에 투입된 공수부대 참전용사 2명이 75년 전 그날의 작전을 재현했습니다. 각각 95살과 94살인 해리 리드와 존 휴트는 기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낙하에 성공했습니다. 낙하를 마친 두 노장은 충분히 즐길만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LA 국제공항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밤 4시간에 걸쳐 이어진 정전으로 수십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전은 LA 국제공항의 8개 터미널 중 3곳에서 벌어졌고 게이트 연결 등 공항 기능이 마비돼 혼란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경찰이 서장급인 총경으로 승진하면 해외로 단기 연수를 다녀오는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내는 연수 보고서를 엉터리로 쓴다. 앞선 연수자들이 냈던 걸 그대로 베껴서 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 간부 10여 명이 포함된 공무원 20여 명은 경찰대 치안정책 과정의 하나로 지난해 6박 8일 동안 이탈리아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솔자는 경찰대학장. 그런데 이들이 낸 해외 연수 보고서 주요 내용이 기존 보고서들을 짜깁기 하고 베낀 의혹이 짙다고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했습니다. 표절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피하고 그런 여건도 아니고. 이탈리아 교통정책을 분석한 부분. 2008년에 나온 경기도청 교통국 보고서와 문구는 물론 밑줄 그은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정책 분석 부분만 아니라 결론에 해당하는 시사점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대학 측은 이 보고서를 경찰이 아니라 연수를 함께 다녀온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가 대표 지필자로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 관련 기관을 방문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 안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계를 좀 느꼈어요.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연수 보고서 역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직전에 같은 과정을 수료한 경찰 간부들의 이탈리아 연수 보고서입니다. 1년 전에 선배 경찰들이 낸 이탈리아 해외 연수 보고서와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같은 표절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용 전부를 사실 가져왔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경찰대라는 어떤 준법을 지켜야 될 특성상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경찰대 치안정책 과정에서 해외 연수로 쓴 돈은 8,800만 원가량, 1인당 240만 원 꼴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손흥민이 합류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부산에서 호주와 7개월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벤투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는 이른바 손톱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A매치 9경기 만에 골맛을 본 손흥민. 최전방 손흥민의 공격력을 직접 확인한 벤투 감독은 이번 호주전도 이른바 손톱 전술을 구상 중입니다. 손흥민은 투톱으로 나서 황의조, 이정엽과 손발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프랑스 풋볼이 선정한 유럽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 최전방 공격수로 뽑혀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Não vejo nenhuma razão para que ele não possa jogar no jogo da manhã. Que venha a jogar será sempre, obviamente, uma posição ofensiva. 새로 발탁된 김보경, 김태환의 출전과 백승호의 A매치 데뷔 등 새 얼굴 실험도 관심입니다. 아시아의 유럽 호주와 7개월 만의 재대결은 미리 보는 월드컵 예선입니다. 역대 전적은 우리나라가 7승 11무 9패로 열세입니다. 젊은 유망주들로 팀을 꾸린 호주는 K리그에서 5골을 기록 중인 공격수 타가트가 경계 대상 1호로 꼽힙니다. The main thing is we focus on ourselves and we only can control what we do. Put in a great performance and I expect that. 2002 한일 월드컵 첫 승의 성지인 부산. 국가대표팀 평가전은 2004년 독일전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A매치는 5만여 석의 입장권이 매진돼 뜨거운 열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주변 혹은 등하교하는 통학로에서조차 학생들이 무방비로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시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을 태우려고 서 있는 학원 차량 옆을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갑니다. 통학로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좀 얼마나 보시는지 이 학생은 바람에 날린 담뱃재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하는 길이었는데 입에서 담배를 무신 상태에서 내리자마자 터셨거든요. 그래서 그 담뱃재가 제 눈에 들어와서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저 나무에 박아가지고 다쳤어요. 학교는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학교 주변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학교 뒤편 담벼락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다 보니 버려진 담배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학교 인근 흡연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그칩니다. 지자체의 25%는 학교 주변 금연구역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서 담배 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여기서 피고 가서 지난해 발의된 학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담벼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도로에서의 그런 금연구역이 지정되어서 아이들이 보다 위험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등 정부가 고강도 금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소수 사업자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농산물 유통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 구조 및 실태 분석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로 현황과 단계별 특성, 유통비 발생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결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포착되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동시에 농산물 도매 시장의 효율화와 유통 경로 다양화 등 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민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도매 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 사업자가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담합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 가락시장에서 16년간 담합을 통해 농민들에게 위탁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 중간 상인들에게 100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 경로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 분석을 통해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독립유공자의 훈포장이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독립유공자들의 실제 이름과 보훈처 등록 이름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1919년 광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철 선생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유공자입니다. 김철 선생의 장남과 며느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으로, 부친과 큰형은 의병활동을 한 공으로 각각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3대를 이어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하지만 김철 선생과 달리 부친과 큰형의 자손들은 훈장을 받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큰형은 호주 승계도 제대로 못한 채 숨졌고 부친은 보훈처 공훈록에 실제 이름이 아닌 의병활동에 사용했던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우 휘는 창곤이며 자는 문화다. 초이는 창균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후손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훈장은 아직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래도 훈장증이나 훈장 정도는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김철 선생 가족처럼 독립유공 훈포장이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 전체의 37%에 이릅니다. 본적이 북한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제적부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23%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독립유공 내력을 밝힐 때는 개개인이 아닌 가문 단위로 접근하고 지역 역사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2년, 3년마다 바뀌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을 찾으려면 그 지역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독립유공자의 훈포장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쇠 제비 갈매기가 경북 안동호 인공섬을 찾은 지 2달 만에 새끼를 부화했습니다. 인공섬에서의 부화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어서 학계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새 제비 갈매기의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한 멸종 위기종 지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호 한가운데 자리한 인공섬. 지난 1일 이곳의 쇠제비 갈매기 둥지 23개 가운데 처음으로 알이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70여 마리가 인공섬을 찾아 둥지를 튼 지 2달 만입니다. 알은 모두 45개, 닷새 만에 새끼 11마리가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번갈아 알을 품고 빙어를 물어다 나릅니다. 태어난 새끼를 돌보랴,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을 품으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새끼들은 풀 그늘로 한낮의 열기를 피한 채 먹이를 구하러 간 부모를 기다립니다. 인공섬이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명아주나 토끼풀이 천적에 그대로 노출되는 둥지 속 새끼를 지켜줍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섬에 여름 철새가 부화에 성공한 건 국내에서 안동호 사례가 처음입니다. 새만금과 부산 등 기존 바다 서식지의 환경이 모두 파괴돼 현재 안동호는 쇠제비 갈매기의 유일한 내륙 서식처인 상황. 조류생태환경연구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학술 조사를 거쳐 환경부에 쇠제비 갈매기 멸종 위기종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종의 생명이 여기서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안동호는 굉장히 이 낙동강 전역에서 이 종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동시와 수자원공사도 쇠제비 갈매기의 인공섬 내 부화가 확인된 만큼 내년부터 더 안정적이고 넓은 인공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가 있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금천교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발생해 전면 통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으로 우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반대 외곽 방향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창동교 부근과 성수 분기점 부근 짧은 구간 정체고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IC부터 목동교까지 긴 구간 지체와 정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이 밀리는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오늘은 건너기 수월하고 동작대로 사당역을 중심으로 남태령 방향과 이수역 방향 모두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여기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데요. 얼려도 천일을 살아남고 소금으로 절여도 1년은 거뜬하답니다. 이 무서운 바이러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물론 사람에겐 영향이 없지만 돼지에겐 재앙입니다. 급성은 치사율이 100%랍니다. 8, 9년 전 우리나라에서 약 3조 원의 피해를 냈던 구제역의 치사율보다 최대 20배나 높네요. 발병하면 한나라 양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우리 지처까지 와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에 발병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양상을 보면 더 우려됩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 상륙한 이 돼지열병은 불과 5개월 후 몽골로,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옮기더니 북한까지 오는 등 기세가 맹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접경 지역인 강원, 경기 북부 방역 등 총리가 나서는 적극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920년대 아프리카 야생 멧돼지에서 발병했습니다. 이 병이 세계적인 재앙이 된 건 1957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공항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내식 잔반이 버려지면서입니다. 주변 돼지들이 발병했고 이후 30년간 포르투갈은 이 병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나옵니다. 우선 돼지열병의 매개체는 야생 멧돼지. 정부가 접경 지역을 물론이고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고 울타리 강화 등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유입 경로는 포르투갈의 경우에서 보듯 발병지 여행과 잔반 그리고 감염된 식품의 유입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지만 온 국민의 공동 대응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때 가능하면 발병지를 삼가거나 다녀오더라도 관련 방역과 농장 출입 등에 유의하는 일입니다. 무심코 해외에서 사온 식품, 특히 해외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농가는 당분간 잔반을 돼지에게 주는 일을 금하거나 자제해야 할 것이고 식당과 가정 역시 잔반의 위생 처리가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이번 돼지열병으로 돼지 5분의 1을 잃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에스리였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그친 곳이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는 강원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 그 밖에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 경북 동해안 지역에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먼저 오늘 낮에 서해안 지역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2도 등으로 어제의 시각보다 조금 낮고 한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의 한낮 기온이 19도가 되겠고 춘천과 대전, 광주, 여수, 제주가 24도, 서울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비 피해, 바람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서, 이해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말하지 못한 폭력, 억압과